안녕하십니까.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7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일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하면은 그 세계 지성들이 또 이렇게 찬사를 보내놓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암 촘스키가 세계의 창, 세계를 보는 창 뭐 이런 네. 표현. 그리고 그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함께하면 또 다른 세계도 가능하다. 네, 그렇죠. 이 말도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묘사해 볼게요. 당신을 뇌생남으로 만드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거를 읽으면은 뇌생녀가 되는 거죠. 뭐 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뇌생남도 되고 뇌생남, 뇌생녀를 만들어드리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자, 7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달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저희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네. 매달 특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여행도 하지 못하고 또 여행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떼지어서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것을 뭐 대량 관광이라고 하겠죠. 네, 대량 관광.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색다르게 과거와는 다르게 여행하기. 이제 요걸 우리가 이번에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이번 달 테마가 그러니까 네, 과거와 그렇죠. 다른 좀 다른 여행, 그렇죠. 다르게 여행하기. 그래서 저기 우리가 잠깐 일면을 좀 보여드리자면 네, 네. 과거에는 지금까지의 여행은 대량 관광. 대량 관광이었는데 이라면 네. 앞으로는 좀 부르디유의식 자유문화. 부르디유의식 자유문화. 네. 이야, 이거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딱 이 단어에서 뇌생남으로 만든 부르디유의식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보르디유. 네, 그렇죠. 그 부르디유의 네. 부르디유식 자유문화다. 네. 그래서 뭐 부르디유가 원래 피레네 산맥의 뭐 촌놈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뽀라고 하는 도시.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런 대철학자분한테 뭐 촌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이 뭐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파리 그랑제골에 유학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있는 집 애들은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전시회를 간다거나 또 음악회를 간다거나 그것도 대단히 럭셔리한 심지어 여행조차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뭐 좀 유람선도 타고 그런 거 좀 여유 있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떼지어서 이제 줄 쫙 서가지고 깃발 들고 또는 뭐 이런 루브르 박물관 한 달에 한 번 무료 할 때 또 줄 지어서 착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없잖아요. 뭐가 뭔지. 그렇죠. 그래서 부르디유에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자신의 어떤 구별짓기인가요? 거기서 이제 문화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자유문화 있는 자들 부르주아들은 이제 그런 여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여행하는 방식을 우리가 미처 놓쳤던 그런 부분, 그냥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막 찍어서 막 가야 되는 뭐 여행 프로그램 우리 종편에 막 나오잖아요. 막 이 3박 4일에 뭐 5개 나라 6개 나라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뭘 보겠어요? 그냥 봤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한 군데 머물어서 그 지역도 느끼고 자기 자신도 느끼고 그 어떤 일체감 같은 거, 그 이웃들과 좀 어떤 좀 공감 같은 것도 하고 자연하고도 자연의 숨소리, 낙엽 소리 뭐 이런 것도 듣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자유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부르주아는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에 의해 이 여행의 어떤 관광의 방식이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면 제목에 대량 관광 대 부르디유식 자유문화 이걸 해서 이제 다르게 여행하기를
무려 7명의 필자가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 자유문화라고는 하는 테마 하에 그렇죠. 7명의 저자가 이제 필자가 글을 준 건데 이 이제 부르디유 이 사회학자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진짜 뽀라고 하는 저 총구석에서 올라와 가지고 봤더니 전부 다 이제 그리고 거랑제골이라는 거기가 이제 에꼴로르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사범학교인데 들어가 봤더니 전부 있는 집 자식들만 다 와 있고 시골에선 자기 혼자 올라와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 학교 입학하는 것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 대물림. 그러니까 문화도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서의 자본 말고 문화가 자본이 되는 시대고. 그렇죠. 문화자본. 예, 문화자본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문화자본이 결국은 이제 유산으로 대물림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와인에다가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뭐 문학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이런 집 자식은 그대로 또 이렇게 받아서 이제 교육되는 반면에 아버지가 이제 그냥 그 막 주정뱅이에다가 그렇게 되면 또 똑같이 배운다. 결국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산이 그대로 대물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맞아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세상이 이제 한번 뭐라고 할까요? 그 지진이 일어났다 그럴까 한번 뒤흔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한번 해체. 네. 그러면은 그 과거에 부르주아들이 누렸던 그 자유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르주아들의 여행 방식 말고 그냥 우리 그 서민들 떼지어 가지고 깃발 들고 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찍고 그냥 사진으로 기록만 남기면서 갔다 오면 여기가 어디였지 싶은 그런 여행들. 그게 결국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쩌다 한 번씩 가니까는 여러 군데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여유 있어서 자주로 여행 가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런 것이 그 시인들이 왜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본 이미지가 몇 개나 되는지 수십만 수천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미지들을 이게 이제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나를 이제 거쳐가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근데 이제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잡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은 그 안이 이렇게 점점 마치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점점 확대되듯이 점점 확대되고 하면서 그 안에 무수한 세계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그런 면들을 거기서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행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다 찍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 머무르면서 그 돌담 하나 계속 들여다보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남는 여행의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 기사에도 저희가 이제 그 3면에 세계화에서 벗어나 세계성의 눈뜨기라는 세계화에서 벗어나 세계성의 세계성 눈뜨기. 눈뜨다. 예, 근데 요 기사도 다르게 여행하기와 관련 있어요. 이 기사도.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 하신 부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량 관광이라는 이런 것도 네. 1980년대 이렇게 확 이렇게 휘몰아쳤던 세계화 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90년대 이런 말을 했죠. 네,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한테 국제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80년대 이제 그 후반에 그래서 이 세계화라는 것은 이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신자유화해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보는 효율성과 어떤 물신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보편화시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세계화가 뭐 강대국의 논리 또는 가진 자들의 어떤 관점에서의 보편화죠. 모든 것을 달러로 환산하는. 그렇죠. 돈으로 보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관광만 해도 여행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뭐 20명, 30명 이렇게 떼지어서 한 줄로 쫙 줄 세워 가지고
선착순 얼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을 가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세계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이제 곳곳에 가는 거죠. 이제 네. 뭐 이집트도 가고 뭐 이집트도 가고 뭐 중국은 이제 뭐 워낙 가까우니까 네. 네. 필리핀, 동남아 이제 거쳐서 뭐 유럽까지 이제 비행기에 꽉 채워가지고 네. 네. 이 가는데 이게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세계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애들. 네. 아 그렇게 해서 유럽에 한번 가면 네.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겉만 보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에펠탑에 사진 한번 찍고, 뭐 피사로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또 그리스 뭐 이런 조각상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돌아 이게 무슨 세계화이겠어요. 근데 정작 세계성이라는 것은 거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네. 그 생태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전설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세한 디테일한 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인이 시를 쓰듯이 스마트폰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하면 디테일이 강하잖아요. 네. 네. 그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그 세계성, 이 세계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진 자들의 보편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류에서의 보편성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생태학적인 거죠. 네. 생태학 자연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 주변의 환경 이런 것은 네. 네. 이제 그런 거 돈으로 따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을 이 작가는 세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좀 전에 세계화, 세계성 이 두 말을 이제 대비시키셨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 낯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어가. 그러니까 보통 세계화는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불어로 하면 이제 몽디알리자시옹. 그런데 이거를 세계성 이렇게 하면은 불어로 한다 그러면은 몽디알리자시옹이 아니라 몽디알리테. 그렇죠.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영어는 아직 그런 말이 없는데 네. 아마도 뭐 글로벌리티 정도? 그렇게 되겠네요. 네. 신조어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원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우리 말로 했을 때 세계화에서 무슨 라이제이션 이런 말을 갖다가 무슨 뭐 티 이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모더니자이제이션, 뭐 현대화에서 모더니때, 아니 현대성, 그러니까 근대성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니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화를 네. 세계성이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거.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렇죠. 이제 세계화라는 것은 그쪽으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체는 여기가 있는데 그렇죠. 끌려가는 거죠. 상대방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상대방 강한 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자기가 원치 않은데 어떤 생존을 위해서 또는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계성이라는 것은 내 여기 자체가 주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게 그렇죠. 있잖아요. 본질. 버추얼한 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것을 우리가 뭐 다 꺼내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무한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세계 안에는 그런 그 세계성이 무한한 그런 그렇죠. 원천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성은 유기체를 봤을 때 각각의 세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세계성이 결국은 다양성인 거죠. 그렇죠. 네. 세계성이 어떤 우열이 있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계성에 이제 눈 뜨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화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보편성을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러화로 환산되는 거. 그때의 보편성은 이제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네. 그 강자들이 정하는 그러니까 그게 기준. 이제, 그렇죠. 그게 이제 보편이라는 네, 것이고 그렇죠. 보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위험성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세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다양성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일괄적인 어떤 그 하나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이라든가 IMF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기준이 정해진 그 안에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은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내리는 오더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기준들. 그러니까 그 기준 하에서 세계의 보편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그런 식의 그리고 여행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구도 하에서의 여행 그런 게 아니고 다양성을 좀 보자. 그렇죠. 그래서 여행도 그러니까 그 어디 우리가 보통 여행 가기 전에는 이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나도 여행도 좀 다니고 남들처럼 좀 여유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강박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이 좀 가봤다 싶은 거기는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보여주기식. 내 주체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강박관념. 그렇죠. 그런 세계화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선문은 좀 봐줘야 되겠고. 그렇죠. 에펠탑 뭐 남들 다 봤다는데 나만 안 볼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딱 보고 이제 이거 봤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러니까 내 뒤통수로 이제 보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나한테 뭔 의미였는지 그리고 내가 에펠탑을 왜 보러 왔지?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왔나?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서 왔나? 글쎄요. 사람들이 이제 각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여행을 어디 간다 할 때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죠. 다 갔는데 나만 빠졌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여행의 이제 패턴이 좀 바뀐다라는 게 이번 호의 특집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디에식 자유문화 이거 말고 다른 유사한 기사도 또 있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여러 필자들이 참여를 했지만 여기 이런 거 있네요. 엘리사 페리게르라는 저 필자가 쓴 원주민이 내쫓기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네, 투어리즘 플러스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제 합성어인데. 그렇죠. 암만 해도 이제 관광 산업이 이렇게 대량 관광으로 사람들이 막 오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임대료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기에 뭐 관광지니까 그 정작 이제 그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젊은이들 이들은 이제 밀려나는 거죠. 거기에 또 고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이런 데서 어쨌든 쓰레기 오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대로 그 원주민들 마을 쪽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이 투어 영어로 관광 여행을 투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뭐 물론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이 투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프랑스어에서 나온 거죠. 네. 과거에 아까 좀 전에 그 브루디오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귀족들이 자제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여행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여행이 이제 그랑뚜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 근데 그 당시 전 세계라고 해봐야 이제 유럽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불어로 뚜 이게 회전이라 되잖아요. 한 바퀴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뚜 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온다는. 거기서 나와서 이게 영어로 넘어가서 투어가 되고 투리스트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 투어라는 말이 결국 다시 이렇게 또 등장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르게 여행하기의 특집을 보면은 이제 느린 여행, 이게 그리고 사회적 관광. 사회적 관광은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제 이런 곳곳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관광에서도 이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좀 돈도 비용도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회적 관광을 다시 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여행이라고 하면 사치였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도 복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제가 한 나이가 지금 이제 50대지만 30대 중반 정도 혹은 30대 후반 정도 40 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은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행으로 뭐 비행기 값이며 숙소 뭐 먹고 뭐 그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걸로 책을 사보면은 훨씬 경제적인 지식이 되는데 뭐하러 여행을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여행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책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저도 비로소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여행이라는 것이 그냥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사치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을 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사진으로서 기록이 남는 거 휴대폰 하나 들고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것은 아까 보여주기식인데 네. 이제는 좀 느린 여행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으로서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사회성이 있는 그 어떤 그런 여행 네. 이제 이런 게 되려면은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 항상 책 하나 들고 뭐 소설책 뭐 이런 것도 하나 들고 때로는 뭐 르몽드 디플로마틱 것도 또 하나 또 들고 그게 이러면서 좋겠네요. 이걸 르몽드 디플로마틱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 찍기보다는 뭐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 항공 산업이 엄청 위기잖아요. 네네. 항공 산업이 여기 이번에 이거 특집에도 나눴는데 그래서 항공 산업이 예전하고 다르게 네. 이제는 그래서 암만 해도 기차 여행이나 또는 선박 이제 자전거 이런 걸로 해서 네. 조금 이제 여행은 진짜 여행답게 뭐 2박 3일에 막 몇 개국 이런 게 아니라 한 군데 있더라도 좀 진득하게 네네. 주변을 돌아보는 주변의 생태까지도 이렇게 자연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아마 이제 여행 많이들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막 아까 말씀하신 2박 3일 동안 뭐 5개 6개국 도는 여행하고 2박 3일 동안 딱 한 군데만 보는 여행하고 결국 나중에 뭐가 남냐면 딱 한 군데 가는 여행이 남긴 남아요. 네, 맞아. 그거는 뭐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예, 뭐 다른 기사도 한번 볼까요 또? 그렇게 하고 이번에 혹시 HK라는 그 가수 아세요? HK? 여기에? 저는 잘 몰라요. 음악그룹 HKN 레살틴 방크스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알제리 이민자 출신인데 네. 프랑스의 요즘에 크고 작은 시위에 항상 이 사람의 시위에? 노래가 나와요. 네모에. 그래서 네. 우리말로는 데모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또 막 앞에 우리 그 촛불 혁명 당시에 막 노래하듯이 네. 그래서 유쾌하게 그러니까 시위를 대단히 유쾌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촛불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주로 이제 다루는 게 대단히 도발적이고 체제 비판적인 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는 아마도 공중파 방송이 이제 뭐 그렇잖아요. 국영 방송 또는 뭐 거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소유한 거다 네. 보니까 네, 네. 이게 정식으로 거기는 초대하지 못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거리에서 네.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직접 만나는데 이 사람의 노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더더욱 이제 인기를 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불어로 한번 읽어보시죠. 불어 발음 좋으시니까. 뭐예요? 여기 오늘라 시아야. 이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근데 아마 노래를 길게는 못 들어드릴 거예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때문에 한 30초 이내로 한번 나중에 구할 수 있으니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은 또 다 좋은데 예. 또 그리고 굳이 꼽아 보신다면 파리에 거주하는 작가 목수정 씨가 목수정 작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목수정 씨가 피케티의 참여 사회주의가 의미하는 것. 토마 피케티 네, 경제학자의 네. 참여 사회주의. 네. 네. 그래서 글을 썼는데 네. 피케티는 몇 년 전에 21세기 자본이라는 네. 책을 썼잖아요. 네네. 국내에서도 번역 소개되고 됐죠.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책을 하나 냈잖아요. 맞죠. 이번에 책 하나 나왔죠. 그래서 불평등을 테마로 해서 책을 이번에 냈는데 이번에 저 우리나라의 그 문학동네에서 네. 내면서 많은 기자들이 그 화상 인터뷰하고 그때 이제 목수정 작가가 통역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서 이제 지켜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언론에 간헐적으로 조그만하게 소개됐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도 하고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참여 사회주의라는 네네. 참여 이 피케티는 사실은 프랑스 좌파들에서는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로 또 우리 여기에서도
책이 대단히 많이 팔린 21세기 자본에 의해서 많이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40개국에서 동시 출간돼 가지고 250만 부가 팔리고 국내에서도 이게 순식간에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정작 프랑스 좌파에서는 이거 자본어도 읽지 않은 사람이 무슨 21세기 자본이라는 이렇게 비아냥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또 책을 내면서 상당히 그 진정성을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데올로그가 되자 우리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케티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언론사들하고 이제 저 화상으로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인터뷰에서는 많이 뭐라고 할까 좀 많이 왜곡시켰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로 네. 저 되는 과정에서 좀 그게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목순 작가가 좀 깊이 있게 네. 그걸 좀 다뤘어요. 네. 다루고 그 피케티 혹시 피케티 인터뷰를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던 분은 이번 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목수정 작가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예. 다루고 자, 그럼 또 다른 기사 한번 뭐 볼까요? 네. 아까 제가 다르게 여행하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좀 스피드하게 얘기하자면 뭐 친환경 경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친환경 대세죠. 그렇죠, 대세죠. 그래서 21세기의 위대한 여정이 될 거다. 친환경이. 네.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 시대에 우리가 계획 경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데이터가 잘 우리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소비에트 시대로 되돌아가는 계획 경제가 이제 계획 경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촌 기사가 또 소개가 돼요. 네. 지구촌 기사를 이제 이탈리아 차이나타운 아시죠? 네. 이탈리아 차이나타운에 사실은 중국인들이 살지는 않아요. 여기가.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살지는 않지만 이번에 그 코로나 방역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여전히 뭐 불법 체류 또는 노동권을 이렇게 박탈당해서 사는 이제 그 외국인들 이야기 그런 얘기도 다뤘고 또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집트 얘기가 참 재밌어요. 이집트 돈벌이에 급급한 이집트 군부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데 뭐 빵, 미장원, 박람회, 파스타, 생선 이런 것들을 군부가 다 장악한대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옛날 우리나라랑 똑같네. 예, 마스크 있잖아요. 네네. 마스크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 네.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싸게 수출을 해오면 그 승인을 군부가 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있으면 그 공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 군부가 이거 수입해도 돼. 아니면 뭐 몇 건을 수입해야 돼. 승인을 군부가 맡아요. 그래서 군부가 이제 군부하고 밀접한 이제 군부가 장악한 기관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공급이 이게 독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각한 이제 피해 사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이게 수급이 돼야 되는데 어디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의료 기구조차도 군부가 장악한 바람에 이게 대단히 참 어렵다는 군부의 탐욕은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특집으로 이게 문화를 많이 다뤘어요.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래서 시인 박노해 씨에 대해서 그래서 영국인으로 이제 한국에 기여한 이제 안선재 선생님이 이 박노해라는 사람 이 시를 이번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영어권에 소개를 했어요. 원래 영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그래서 서강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박노해에 대해서 평을 썼어요. 뭐 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이제 이 노동의 새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노동시를 전문적으로 쓰신 분인데 지금은 주로 사진 작업을 하시죠. 그분에 대한 글이 좀 읽을만해요. 그리고 평론가 중에 김홍국 박사가 있어요. 김홍국 박사님. 김홍국 요즘에 열심히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 TV에 많이 나오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 평론가들의 입에서
뒷부분에는 우미라 방송이라는 상당히 제목은 도발적인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우리가 TV 평론이 종편 이리저리 틀면 다 그 평론 나오잖아요. 네. 뭐 그분이고 다. 예. 그래서 근데 뭐 거의 정치 평론. 그래서 여기 틀어도 그렇고 저기 틀어도 그렇고 하는데 왜 평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네. 우리가 평론을 들으면서 그것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것을 정리를 잘 해주니까 어떤 특정 정파의 시각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평소에 어떤 비판 능력이랄까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우리가 어떤 사안을 알면 생각 정리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관점에서. 근데 이런 문제점을 김호국 박사가 정작 자신도 열심히 방송에 출연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갖고 썼어요. 직접 이제 시사평론가 당신 직접 이제 자기 입장에서 출연도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시사평론가들이 출연해서 그 구성되고 있는 그런 시사평론 방송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민화 시키고 있는가. 네. 과거에 옛날 문화의 대중문화가 출연할 때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건 문화가 아니다. 다 입으로 씹어가지고 다 걸러진 거 그 입에다 쏙 넣어주는 이게 무슨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을 한 적인데 사실 저도 이제 TV는 가끔 나갑니다만은 라디오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방송국에서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은 시청자들이 요구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문국 박사님 얘기한 거 제가 똑같이 느꼈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건 반인문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어떤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좋고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소화 다 시켜서 그냥 입에다 벌려서 넣어주는 거위 입에다 벌려서 넣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할 거리를 안 줘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는 무슨 일이죠? 그리고 이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평론가들한테 자기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맞아요. 전반적인 그 정치를 보는 문화가 돼버렸는데 마치 이런 거 그러니까 스포츠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스포츠인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 얼마나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저쪽이 뭐 이쪽이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줘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 편이 이기는 것만 관심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정치 문화가 딱 그렇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 요즘에 삐라 얘기 참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제 보내는 거. 근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남쪽으로 이 너러운 삐라를 삐라 많았죠. 어릴 때 그 죽고 뭐 이런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네. 그런 글도 하나 있네요. 네. 요거는 뭐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대표님이 쓰신 거. 네. 붉은 삐라의 빛바랜 추억이라고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삐라를 주워서 학교에 갖다 주면 네. 학용품 또는 책받침 네. 이제 이런 걸 줘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개그맨 박명수 씨는 이렇게 고향인 군산 가까이서 이렇게 날아오는 삐라를 주워가지고 네. 뭐 학용품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때도 그랬는데 뭐 저는 뭐 제 친구하고 그다지 학구파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갖다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딱지 만들고 딱 차라리 책받침을 받느니 그래서 딱지를 만들겠다. 딱지 만들고 파출소가 또 멀었고 파출소 있는 또 그 정도면 군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가서 주기도 그래서 귀찮고. 귀찮고 해서 딱지 만들고 하다가 어른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도 어른들한테 맞은 이유는요? 당연히 맞죠. 이게 지금 막 이게 붉은 이렇게 하고 말이지 박정희 정권을 막 그렇게 막 비판하고 하는데 자칫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그렇죠. 부모의 걸리면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봐 이제 그렇죠.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얼굴에 뭐
뺨도 맞고 이런 거 갖고 놀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우리 때는 이게 삐라가 도체에 깔렸어요. 네, 어디 그렇죠. 삐라뿐이겠어요. 이게 교실에서 멸공, 무찌르자 공산당, 척결하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 딱 항상 외우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찌르다 맞아요. 공산당, 처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일성, 이룩하자 유신과업. 이렇게 맞아요. 딱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일상화되어 있고 막 이렇게 교실이나 건물에 빨간색으로 멸공 있고 뭐 어린 애들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수경례하잖아요. 멸공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 거의 이 전시 상황의 분위기 속에 네. 삐라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림을 그려도 우리는 항상 포스터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스터를 그린다는 것은 5개 색깔 이상을 못 쓰죠. 그러니까 항상 단색으로 그렇죠. 진하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에 대한 생각을 못 해요. 5가지 안에서만 표현해야 되고 그렇죠. 딱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뭐 마음대로 그려라 해야 될 나이에 포스터를 그리라고 주로 하는, 포스터만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김일성 때려잡자는 그 포스터만 그것만. 그리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겪어본 사람만이 사실은 이 삐라가 주는 어떤 두려움 또는 두려움 속에서 이것이 일상화됐을 때 무감각함 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억을 이렇게 소환을 하면서 네. 행여나 이 삐라가 이 날아갔는데 북한 어디에 떨어져서 애들이 또 북한 애들이 이걸 줍고 딱지를 줬고 요것도 딱지를 줬고 비행기를 줬고 하면 또 자기 부모들한테 얼마나 또 얻어맞고 얻어맞을까. 또 이런 긴장 분위기가 또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우리 또 삐라를 이쪽으로 내려보내고 하면은 이게 어떤 냉전적인 그 사고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그 지금 아이들이 네. 그것을 보고 또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한번 그러네요.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긴장감 조성 이외에 다른 거 아니 그리고 삐라 내용 같은 것들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그렇죠. 조잡한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 그런 내용에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 아무튼 뭐 아유 그런 거까지 우리가 뭐 언급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어떤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좀 아까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대표님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어떤 그런 삐라에 대한 추억이잖아요. 추억이면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전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냉정적 사고로 가서는 우리가 이 어떤 단선적인 사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관점의 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번 달 것도 읽을 거리가 많이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반반. 그러니까는 좋은 새로운 어떤 그 생각할 거리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관심 있으시면 또 사보시라라고 하는 그것까지 그냥 반반 그런 우리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또 역시 또 읽을 만한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7월 거만 사면 얼마죠? 12,000원이죠. 12,000원이고 서점에 가면은 뭐 조금 할인을 해주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구독을 하면은 129,600원, 10% 할인된 1년에 가격이고요. 129,000. 네, 정기 구독을 할 경우에는 3만 원에서 2만 원에서 뭐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제 고를 수 있도록 하나를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한 것은 전체 한 30건 되는 기사 중에 글 중에 한 5건 정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이게 월간이거든요. 이거를 하나를 사시면은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리가 그 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신문이고 저도 과거에 이제 그 편집장을 잠시 했었을 때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을 다 그냥 이렇게 낱낱이 아주 흡수를 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번 그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 달에 다시 뵙기로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